옛날 아주 먼 옛날의 한양도성 안에서도 가장 북쪽 인왕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골짜기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지나가는 바람조차 쉬이 넘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 김진사 댁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벼슬 높은 양반집이라 부르기보다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라며 혀를 내두르곤 했으니 그 위세가 실로 대단하여 동네 아이들조차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숨소리를 죽이고 까치발을 들고 지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집안을 일으켜 세운 여장부였으나 성정이 어찌나 대쪽 같고 서슬이 퍼런지 그녀의 눈빛 한 번에 하인들은 오금을 졸였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는 말이 결코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하듯 집안에는 늘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결코 크거나 거칠지 않았으나 조용히 읊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서려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고 그녀가 마루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집안의 개미새끼 한 마리도 감히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에 며느리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는데 밥알 하나가 밥상에 떨어져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장독대에 항아리 줄이 조금만 비뚤어져도 그날 밤은 잠을 잘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최 씨 부인의 성격을 견뎌낼 재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혼례를 치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눈물을 훔치며 친정으로 도망가거나 병을 얻어 알아눕기가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 댁 며느리 자리는 제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고 중매쟁이들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그 집과는 혼담을 섞지 않으려 했으니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인 김진사는 성품이 온순하고 학식은 높았으나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으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하는 효자였기에 자신의 짝을 찾는 일조차 어머니의 뜻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달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부디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 집안이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서슬 퍼런 김진사 댁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이번에는 또 어떤 불쌍한 처자가 눈물 바람으로 쫓겨날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들어올 신부는 저 멀리 충청도 두매산골에서 온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였습니다. 연화는 비록 가세가 기울어 넉넉하지 못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으나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담대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무엇보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지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담이 오갈 때부터 시어머니 될 분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혼례식이 열리는 날 김진사 댁 마당에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나 잔칫날 특유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보다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를 배웅하는 듯한 비장함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사무관대를 쓴 신랑 김진사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새색시 연화의 표정은 수줍음 속에서도 기묘할 만큼 평온해 보여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최 씨 부인이 마치 심판관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매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어
마치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꼬투리를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연화가 가마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마당을 밟았을 때 최 씨 부인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는데 그것은 연화의 걸음걸이가 너무나도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흠잡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나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고 차가운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부가 절을 올리기 위해 자리를 잡자 최 씨 부인은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주위의 하인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새 아기 씨가 혹여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연화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천천히 우아하게 몸을 굽혀 절을 올렸는데 그 동작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정갈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절을 받고 난 최 씨 부인은 덕담을 건네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며 한양 물정 모르는 시골 처녀가 이 집안의 법도를 제대로 알기나 하겠느냐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수작은 통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하며 첫인사부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거나 눈물을 글썽였을 터이지만 연화는 고개를 조조히 들고 맑은 눈동자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부족하나마 정성을 다해 집안을 섬길 것이오니 모자란 점이 있거든 어미 꾸짖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었기에 최 씨 부인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첫 대면에서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당당함에 한 방 먹은 듯한 기분이 든 최 씨 부인은 속으로 괘씸함을 삼키며 어디 두고 보자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라고 다짐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날 밤부터 당장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든 연화는 화려한 촛불 아래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예고하는 듯 흉흉하게 울렸으나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김진사가 들어와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워낙 엄하신 분이라 자네가 고생이 많을 것이오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어머님께서 엄하신 것은 집안을 잘 건사하기 위함이니 제가 잘 배우면 될 일입니다 라고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날 새벽 달기채 울기도 전에 최 씨 부인의 방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이는 시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문안 준비를 마치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수십 년간 이 집안의 부엌일을 도맡아 온 박어멈이 나와 있었는데 그녀는 새 아기 씨가 벌써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아이고 아기 씨 벌써 나오셨습니까? 마님께서 아시면 호통을 치실 텐데 조금 더 주무시지요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팔을 걷어붙이며 아닙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늦잠을 잘 수는 없는 법이지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며 적극적으로 부엌길에 나섰고 박어멈은 그런 연화의 모습에서 기특함과 동시에 짠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박어멈은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아기씨, 이 집 마님은 밥알에 윤기 하나, 국물에 맑기 하나까지 따지시는 분이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속삭이며 앞으로 펼쳐질 고난에 대해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며 쌀을 씻기 시작했는데 쌀 씻는 소리가 경쾌하면서도 조심스러웠고 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박어멈은 내심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고운 손이 언제 거칠어질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엌 밖 어둠 속에서는 최 씨 부인이 이미 일어나 문틈으로 며느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설치는 꼴이 기특하기보다는 혹여나 내 흉을 보거나
꾀를 부리지는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최 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밥상의 냄새를 맡으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밥 짓는 냄새가 어찌 이리 텁텁하냐, 쌀을 제대로 씻기는 한 것이냐 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어머님 햅쌀의 구수한 향을 살리기 위해 쌀을 너무 박박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씻었사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대꾸를 한다며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밥 아래 찰기와 풍미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강한 최 씨 부인이 며느리의 솜씨를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었으니 그녀는 짐짓 맛없는 척 표정을 굳히며 밥이 너무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은 것이 영 어중간하구나. 내 입맛에는 맞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도록 해라.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트집에도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내 어머님 입맛에 맞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최 씨 부인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마당에 있는 장독대 항아리들을 모두 꺼내어 닦으라고 지시했고 이는 장정들도 하루 종일 걸려야 할 만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연화는 군말 없이 행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십 개의 항아리를 닦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는 수도승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박 어멈과 다른 하인들이 몰래 도와주려 했으나 연화는 어머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니 제가 끝내야 합니다 라며 정중히 거절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며느리가 힘들다고 울며불며 들어와 잘못했다고 빌기를 기대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항아리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때가 지날 무렵이 되자 연화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고운 치마폭은 흙먼지로 얼룩졌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아직도 멀었느냐, 손이 그리 굼떠서야 언제 집안일을 다 배우겠느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속으로는 독한 것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잠시 허리를 펴고 시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항아리를 닦다 보니 오래된 장독에서 나는 깊은 향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 댁의 장맛이 왜 일품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화답하여 최 씨 부인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듣고도 기분이 묘하게 나빠진 최 씨 부인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끝내거라 하고 횡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방에 들어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부채를 집어 던지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기에 연화의 차분함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기며 괘씸죄를 적용해 더 큰 시련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두거둑해질 때쯤 연화는 마침내 모든 장독을 반짝이게 닦아놓고 부엌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는 연화의 곁으로 박 어멈이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아기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님께서 저리 독하게 구시는데 어찌 한마디 불평도 없으십니까?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물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박 어멈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 일에 무너지면 어찌 김진사 댁의 며느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시각 사랑방에 있던 김진사는
마당의 장독들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고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여 슬며시 미소를 지었으나 어머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냉기에 다시금 표정을 굳히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내일은 또 어떤 트집을 잡을까 고민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며느리의 그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대청으로 나왔다가 건넌방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멈칫했는데 며느리가 아직까지 자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연화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낮에 그토록 고된 일을 하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시어머니의 낡은 버선을 기우고 있는 모습에 최 씨 부인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옴을 느꼈으나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흥 보여주기 위한 가시길 계다 며칠이나 가는지 두고 보자 하며 최 씨 부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왔으나 왠지 모를 패배감에 밤새 뒤척였고 다음날 아침에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골탕 먹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는데 최 씨 부인은 아침 문안을 온 연화에게 대뜸 오늘 안에 저 광에 있는 묵은 솜들을 다 꺼내어 다시 틀어오너라 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솜을 트는 일은 전문적인 일꾼을 불러도 며칠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기에 이는 명백히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심산이었으나 연화는 역시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연화가 광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최 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과연 연화가 그 많은 솜을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아니면 울며 불며 매달릴지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진사댁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러다 사람 잡겠네, 잡겠어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화는 광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솜뭉치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대신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일을 시작할 채비를 했으니 그녀에게는 이 상황을 타개할 지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광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를 뒤집어써 가며 솜을 고르는 연화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는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솜의 결을 살피며 쓸 수 있는 것과 못 쓰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박 어멈이 밥상을 들고 왔을 때 연화는 솜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밥을 먹으면서도 박 어멈, 이 솜들이 무겁지만 결이 참 좋네요. 잘만 손질하면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 하며 긍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박어멈은 그런 연화가 안쓰러워 아기씨, 적당히 하는 신용만 하십시오. 마님도 설마 이걸 다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고 말렸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놓자마자 다시 일에 매진했습니다. 해질 녘이 되어 최 씨 부인이 광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 안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솜들은 종류별로 나뉘어 단정하게 묶여 있었으며 연화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솜을 다 틀지는 못했지만 상태 좋은 것들을 골라내어 햇볕에 말려두었습니다. 솜틀집에 맡길 것과 집에서 쓸 것을 구분해 두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연화의 보고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억지로라도 트집을 잡으려 했으나 연화의 일처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알뜰하여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질 지경이었기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고작 이것뿐이냐, 솜틀집에 맡기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며 억지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연화는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 살림을 아끼기 위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재치 있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걷어차며 저 여우 같은 것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드는구나 하며 이를 갈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며느리의 영민함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시어머니와 담대한 며느리의 기싸움은 하루하루 더 치열해져만 갔고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최 씨 부인은 아침 해가 뜰 무렵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그녀의 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하여 마당에 서 있는 나무 그림자마저 꼴 보기 싫을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의 게으름을 탓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터이지만 어제 며느리 연화가 보여준 빈틈없는 일처리 솜씨가 자꾸만 뇌리에 남아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어디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느냐. 내 오늘이야말로 저 콧대 높은 며느리의 길을 확실히 꺾어 놓으리라. 다짐하며 비장하게 옷구름을 매만졌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부엌에서는 이미 구수한 밥 냄새와 정갈한 도마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최 씨 부인의 미간은 다시 한번 찌푸려졌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기침하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미리 데워둔 새순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알맞은 정도여서 최 씨 부인은 속으로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하여 잠이 달아나지 않는구나. 다시 뜨겁게 데워오너라. 하며 억지를 부려보았지만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송구합니다. 어머님 피부가 상하실까 염려하여 그리하였으나 바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어쩌 하며 곧바로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가져와 온도를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고 자연스러워 최 씨 부인은 할 말을 잃고 입맛만 다실 뿐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에서도 최 씨 부인의 트집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국이 문제라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구나. 네 친정에서는 소금을 금처럼 여기지 않고 막 쓰는 모양이지. 하며 비꼬는 시어머니의 말에 김진사는 국물을 떠먹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머님 제 입에는 심심하니 딱 좋습니다만 하고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은 눈을 부라리며 내 처가 하는 일이라면 파트로 메주를 순대도 좋다 하겠구나. 입 다물고 밥이나 먹거라. 하며 아들을 면박 주었고 김진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때 연화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작은 그릇에 맑은 육수를 담아와 국에 부으며 어머님 입맛이 예민하신 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육수를 더해 간을 맞추었으니 이제 드셔보십시오. 하며 웃는 얼굴로 권하니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트집을 잡을 명분이 사라져 묵묵히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최 씨 부인은 연화를 곳간으로 불러들였는데 그곳에는 콩과 팥 좁쌀이 뒤섞인 커다란 가마니가 바닥에 쏟아져 있어 보기만 해도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짐짓 엄한 표정으로 곳간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곡식 항아리를 엎어버렸구나. 이것들이 섞여 있으면 밥을 지을 수도 떡을 할 수도 없으니 네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종류별로 낱낱이 골라내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섞어놓은 것이 분명했으나 연화는 토를 달지 않고 내 어머님 알뜰히 골라내어 곳간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한들 이 많은 것을 하루 만에 다 골라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곳간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들을 바라보며 잠시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손으로 하나씩 골라내다가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도 모자랄 판이었기에 그녀는 지혜를 발휘하여 도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굵은 채를 가져와 좁쌀처럼 작은 알갱이들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키를 이용하여 콩과 팥을 까불러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곳간 밖에서 이 모습을 훔쳐보던 하녀들은 새 아기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저런 방법이 있었네 하며 수군거렸고 이 소식은 곧장 사랑채에 하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박어멈은 점심때가 되어 밥상을 들고 곳간을 찾았는데 연화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려와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씨, 마님께서 너무하십니다. 이 많은 걸 어찌 혼자 다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몰래 도와드릴까요? 하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박어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잡생각도 사라지고 곡식의 소중함도 알게 되어 오히려 좋습니다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곡식을 골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벌레 먹은 것과 실한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하여 최상급의 재료만을 남겨두는 꼼꼼함까지 보였는데 이는 시어머니가 나중에라도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철저한 대비책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우물가에는 김진사 댁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떠올랐는데 아낙네들은 그 집 시어머니 등살에 며느리가 뼈만 남았을 거다 라며 혀를 차기도 하고 아니다 며느리가 호랑이 굴에서 여우처럼 잘 버티고 있다더라 하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최 씨 부인이 이번에는 임자를 제대로 만난 계지 며느리가 아주 야무지고 독하다던데 라며 고소해야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니 김진사 댁의 고부 갈등은 이미 마을 전체의 구경거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최 씨 부인은 이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다리를 뻗고 누워 지금쯤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질녘이 되어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일 때쯤 연화는 곳간 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쓸고 있던 마당쇠를 불러 어머님께 곡식 분류를 다 마쳤다고 여쭈어라 하고 일렀습니다. 마당쇠의 전가를 받은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라 맨발로 뛰어나오다시피 하여 곳간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곡식들은 온데간데 없고 항아리마다 콩팥 좁쌀이 종류별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심지어 바닥은 물걸레질까지 하여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곡식 항아리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섞인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보아도 콩 속에 팥이 들어있거나 팥 속에 좁쌀이 섞여 있는 일은 없었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에 최 씨 부인은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걸 네가 혼자 다 했단 말이냐 하고 물었고 연화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내 어머님 채와 키를 이용하여 거르고 손으로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혹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칭찬을 해줄 수도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흥잔머리 하나는 타고났구나 일 처리가 빠르긴 하나 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는 횡안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김진사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밥을 먹었고 하인들은 마님의 심기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밥알을 세듯이 천천히 씹으며 며느리를 노려보았는데 연화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반찬을 집어 밥숟가락 위에 올려드리며 어머님 오늘 시장하셨지요. 많이 드십시오.
하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이에 최 씨 부인은 속으로 저것이 나를 놀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속이 없는 것인가. 헷갈려하며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며느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박어멈은 남들 눈을 피해 은밀히 연화의 방을 찾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고 손에는 작은 약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기씨, 이 약과 좀 드시며 들으십시오. 마님의 심사가 보통 뒤틀린 게 아닙니다. 하며 박어멈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지만 마님께서 저렇게 도끼 어린 눈을 하신 적은 처음입니다. 아마 내일은 더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하는 박어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연화는 박어멈의 손을 꼭 잡으며 염려 마세요. 박어멈 어머님께서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다독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어멈이 돌아간 후 연화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는데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건넌방 시어머니의 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최 씨 부인이 무언가를 들고 마루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옥 놀이개인 듯 싶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이 아닌 며느리가 주로 사용하는 다듬이돌 밑이나 찬장 구석 같은 곳을 살피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서 도둑 누명이라도 씌우시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숫자 연화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따지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임을 알기에 그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모른 척하고 내일 벌어질 일에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다시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겼지만 그 정막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최 씨 부인은 온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는데 아이고 내 놀이가에 내 옥 놀이개가 없어졌다 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안방으로 모여들었고 김진사도 놀라 뛰어왔으나 최 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어젯밤까지만 해도 장롱 위에 잘 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이는 필시 집안에 손버릇 나쁜 쥐새끼가 들어온 개야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연화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너 딱 걸렸다는 식의 비릿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유치하면서도 무서운 계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모두 마당에 집합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어젯밤 안방 근처를 얼씬거린 놈이 누구냐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관가에 넘겨 경을 칠 것이다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인들은 벌벌 떨며 결백을 주장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진사가 나서서 어머님 놀이개를 어디 다른 곳에 두시고 깜빡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하며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펄쩍 뛰며 내가 노망이라도 났단 말이냐. 분명히 제자리에 두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 며느리가 청소를 한다고 안방을 들락거리지 않았더냐 하며 화살을 연화에게로 돌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집중되었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침착한 목소리로 어머님 저는 어제 안방 청소를 할 때 장롱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을 탐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내 방부터 샅샅이 뒤져봐야겠다 하며 며느리의 방으로 쳐들어가려는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며느리에게 모욕을 주고 도둑으로 몰아 내쫓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그리 의심스러우시다면 제 방을 뒤져보십시오. 허나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저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당당함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미 뽑은 칼을 도로 넣을 수는 없었기에 하인들에게 며느리의 방을 뒤지라고 명령했고 하인들은 주저하며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이며 옷가지들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주고 방 안이 쑥대밭이 되는 동안 연화는 마루 끝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은 결백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박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사람들도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김진사 댁에 또 무슨 사단이 났나 보네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하녀가 마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낭패감으로 일그러졌으나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부엌이나 광을 뒤져보아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하며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집안 곳곳이 파헤쳐지고 난장판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김진사는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했고 박어멈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눈을 뜨고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안이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면 남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범인을 찾아낼 방도가 있으니 잠시만 소란을 멈추어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범인을 찾는다니 네가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이냐 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어 슬그머니 기세가 꺾였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에게 모두 부엌으로 가서 굵은 소금을 한 줌씩 가져오게 라고 지시했고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가져오지 않고 뭐 하느냐? 는 연화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인들은 서둘러 소금을 가져왔고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에 큰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게 했습니다. 이 소금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발바닥에만 달라붙는 신비한 소금입니다. 모두 신발을 벗고 이 위를 지나가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연화의 말은 미신 같았지만 그녀의 위험 있는 태도에 압도된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자신의 계략이 들통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고 하인들은 죄 지은 것도 없이 겁을 먹고 웅성거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진짜 범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연화의 지략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신발을 벗고 소금 위를 당당하게 걸어갔고 그녀의 발에는 소금 알갱이가 몇 개 묻어났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털어냈습니다. 김진사도 박어멈도 차례로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최 씨 부인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주저주저하며 발을 떼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이는 마을의 원로이자 김진사의 스승인 맹대감이 예고도 없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집안 꼴이 난장판인 상황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된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었고 연화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찰나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맹대감의 등장은 엉망진창이 된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 씨 부인에게는 더 큰 당혹감을 연화에게는 뜻밖의 조력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소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맹대감 앞에서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맹대감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아수라장이 된 김진사 댁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을 가져왔는데 방금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던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멍석 위에 신발을 벗고 서 있던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에서 덕망이 높기로 유명한 맹대감이 이 꼴을 보았으니 집안 망신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기에 최 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김진사 또한 스승님을 뵐 면목이 없어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헛기침만 해대고 있었는데 이때 침착함을 잃지 않은 사람은 오직 연화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멍석 위에서 내려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는 맹대감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큰절을 올리며 대감마님 누추한 곳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이옵니다. 마침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겨울 채비를 하던 중이라 마당이 이리 어수선하오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기품이 넘쳐서 방금 전까지 도둑으로 몰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는 시어머니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집안의 소란을 대청소로 둔갑시키는 기막힌 임기응변이었습니다. 맹대감은 연화의 영민함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허허 웃으며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에 활기가 넘쳐 대청소도 하는구먼 아주 부지런해 라고 맞장구를 쳐주어 최 씨 부인의 낯을 세워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속으로는 저것이 나를 돕는 척하며 생색을 내는구나 하는 꼬인 마음을 품었지만 당장은 맹대감을 모시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의 눈짓에 따라 순식간에 마당에 널브러진 옷가지와 이불을 치우고 멍석을 걷어냈으며 부엌에서는 손님 접대를 위한 다과상 준비가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와 차를 우리고 다과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사라진 옥 놀이개의 행방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겨두고 연극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드며 박어멈에게 은밀히 물었는데 박어멈 어머님께서 평소에 귀중품을 숨기실 때 자주 쓰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안방 문갑 아래나 반다디 깊은 곳 말고 다른 곳은 없나요? 라고 묻자 박어멈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치며 답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의심이 많으셔서 가끔 베개속이나 당신이 덮으시는 이불 호청 사이에 물건을 숨기시곤 합니다. 혹시 그곳을 살펴보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연화의 눈이 반짝였는데 아까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이불들 속에 시어머니가 덮는 비단, 이불도 섞여 있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안 채 마루 한 구석에 쌓아둔 이불 더미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자주색 비단 이불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는데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이불의 귀퉁이에서 딱딱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이불 호청을 살짝 들춰보니 그곳에는 그토록 찾던 옥놀이개가 얌전하게 숨겨져 있었으니 이는 최 씨 부인이 며느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미리 숨겨두고는 깜빡 잊었거나 아니면 아예 작정을 하고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이 명백했습니다. 연화는 놀이개를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으나 곧 결심을 굳히고 놀이개를 소매 속에 감춘 채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맹대감과 김진사 그리고 최 씨 부인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였으나 최 씨 부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고 들어가 다과상을 내려놓자 맹대감은 며느리 솜씨가 아주 맵시 이꾼 차 향기가 심리 밖까지 퍼지겠어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공손히 차를 따르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소매 속에서 옥 놀이개를 꺼내어 찻잔 옆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이불 털기를 하다가 이불 호청 사이에 끼어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바느질을 하시다가 잠시 넣어두시고 잊으셨나 봅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놀이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찻잔을 엎지를 뻔했는데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고 건망증으로 포장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보다는 들켰다는 수치심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맹대감은 이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허허, 부인께서 요즘 집안일에 신경 쓸 게 많아 깜빡하셨나 보구려. 그래도 효부 며느리가 찾아주었으니 다행 아니오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며 그래, 내가 정신이 없어 잠시 헷갈렸나 보다 라고 얼버무리며 쥐구멍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맹대감이 돌아간 후 최 씨 부인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안방으로 들어가 드러누웠는데 며느리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자존심 상했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억울해했습니다. 그녀는 저 여우 같은 것이 맹대감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때 꺼낸 게야 아주 고단수야 라고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며느리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하인들과 김진사는 이번 일로 연화의 지혜와 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특히 김진사는 아내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바로 김진사 댁의 가장 큰 행사인 작구하신 시아버님의 기제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제사는 인근 마을에서도 알아줄 만큼 규모가 크고 격식을 중요시 여기는 행사였기에 제사 준비는 며느리의 역량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기회야말로 며느리의 길을 꺾고 쫓아낼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번 제사는 며느리가 전적으로 맡아서 준비해보거라. 내 몸이 좋지 않아 뒤로 물러나 있을 테니 내 솜씨를 한번 보자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며느리에게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함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간파했지만 네, 어머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곧바로 시작되었는데 최 씨 부인이 제수용품을 살 돈이 들어있는 동회의 열쇠를 주지 않고 곳간에 있는 재료들로만 알아서 차려라. 낭비하는 것은 조상님도 싫어하신다라며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쌀과 묵은 곡식은 있었지만 제사상에 올려야 할 귀한 생선이나 고기, 과일 등은 돈이 없으면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친정에서 가져온 비상금을 털고 자신이 틈틈이 술을 놓아 만든 자수품을 장에 내다 팔아 제수 비용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술을 놓았고 박어멈은 그런 연화를 안타까워하며 몰래 돕기도 했지만 최 씨 부인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 전날 최 씨 부인은 제기 제사 그릇을 보관해둔 창고의 열쇠를 감추어버리고는 아이고,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니 하며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제기가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노릇이니 이는 며느리에게 제사를 망쳤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머니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은 내가 늙어서 기억이 없는 걸 어쩌란 말이냐 며 앓는 소리를 내며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제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기를 꺼낼 수 없게 되자 하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침울해졌습니다. 연화는 창고 문 앞 서성이다가 문고리에 걸린 자물쇠가 낡고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열쇠를 찾는 대신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장간에 가서 자물쇠를 부수거나 새로 맞출 시간은 없었기에 지혜를 발휘하여 노숫가락의 뒷부분을 이용해 자물쇠의 틈을 공략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으니 연화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연화의 머릿속에 시어머니가 평소 안방에 반다디 서랍을 자주 여닫던 소리가 스쳐 지나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어멈을 시켜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반다디 밑을 살짝 살펴보게 했습니다. 박어멈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방에 들어가 마님코고는 소리를 확인한 뒤 반다디 밑을 더듬었고 그곳에서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을 느꼈으니 바로 창고 열쇠였습니다. 박어멈이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열쇠를 받아든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동시에 시어머니의 집요한 괴롭힘에 깊은 슬픔과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집안의 대사를 망치면서까지 나를 몰아내고 싶으신 것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창고 문을 열고 제기들을 꺼내어 하인들과 함께 닦기 시작했는데 그릇 하나하나를 닦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제사가 끝나면 어머님과 단판을 짓고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 제사 준비가 모두 끝나갈 무렵 최 씨 부인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 쪽을 기웃거렸는데 당연히 제기를 꺼내지 못해 난리가 났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부엌에서는 윤이 반짝반짝 나는 제기에 음식이 담기고 있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최 씨 부인을 향해 연화는 다가와 어머님 다행히 구석에 떨어져 있던 열쇠를 찾았습니다. 조상님께서 도우신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며 싸늘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서늘한 기운을 느꼈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집안은 엄숙하면서도 북적이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친척들은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이 귀한 생선은 어디서 구했으며 전의 모양새는 어찌 이리 고운가 하며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칭찬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화살처럼 느껴져 구석에 앉아 입술만 깨물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질투와 자신의 패배감이 뒤섞여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할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와 상의하여 이번 기회에 집안의 살림 권한과 법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임을 직감했기에 용기를 내어 어른들 앞에 나설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선 연화의 모습은 비장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김진사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신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최 씨 부인은 뭔가 불길한 예감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인 김진사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엄숙한 의식이 시작되었고 연화는 묵묵히 뒤에서 절을 올리며 조상님께 빌었습니다. 부디 이 집안의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고 어머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제사가 끝난 후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 친척 어른들과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집안 어르신들,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들어와 부족한 점이 많아 심려를 끼쳐드린 줄 아옵니다. 연화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좌중은 조용해졌고 최 씨 부인은 저것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연화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나 집안의 화목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볼 면목을 세우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청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근간을 바로잡겠다는 선언과도 같았기에 듣는 이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혜로 최 씨 부인을 감화시킬 것인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랑채 마루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제사상 앞의 촛불만이 파르르 떨리며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모여 앉은 일가 친척들은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청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김진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아내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당돌함에 기가 막혀 부채를 쥔 손에 잔뜩 힘을 주었지만 수많은 친척들이 지켜보는 자리라 차마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며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풀어 헤쳤는데 그 안에는 며칠 밤낮으로 술을 놓아 만든 자수품들과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들이 들어있던 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번 제사를 준비하며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족하나마 제 힘으로 제수를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운을 떼며 그간의 사정을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께서 제게 살림의 엄중함을 가르치시고자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미숙하여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혹여 조상님께 소홀함이 있었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말이니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으나 속뜻은 시어머니가 제사 비용을 주지 않아 며느리가 사비까지 털어야 했다는 사실을 만천에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좌중의 어르신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백부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어 연화는 소매 끝에서 녹이 세운 쇠,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최 씨 부인이 감추었다가 연화가 찾아낸 제기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또한 이 열쇠를 제가 제때 찾지 못하여 하마터면 제기를 꺼내지 못할 뻔하였으니 이는 집안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연화의 태도는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열쇠가 며느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백부님은 헛기침을 하며 최 씨 부인을 향해 재수씨,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며느리가 제 돈을 들여 제사를 지내고 열쇠를 찾아 헤맸다니 안주인이 살림을 어찌 챙기시기에 이런 일이 있소? 하고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평소 깐깐하고 빈틈없기로 소문난 자신이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다 집안 망신을 시킨 꼴이 되었으니 변명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게 내가 요즘 정신이 깜빡깜빡하여 하며 말끝을 흐렸지만 친척들의 눈초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시집살이가 고되다 해도 조상님 제사까지 망칠 뻔하다니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며 최 씨 부인을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고 최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완벽하게 당했다는 패배감과 수치심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때 연화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 그녀는 최 씨 부인을 탓하는 대신 어르신들 이것은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아직 안주인으로서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어머니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연화는 어머님께서는 평생 이 집안을 홀로 지켜오시며 고생하신 분이라 살림을 넘겨주시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께서 증인이 되어주시어
제가 어머님의 뒤를 이어 집안 살림을 책임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동시에 집안의 실권을 공식적으로 가져오겠다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백부님은 며느리의 속 깊은 마음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암 그렇고 말고 자고로 며느리가 들어오면 곳간 열쇠를 물려주는 것이 법도인데 재수씨가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개지하며 호통 아닌 호통을 쳤습니다. 이제 그만 며느리를 믿고 뒤로 물러나 편히 쉬시오. 오늘 보니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고 심성 또한 비단결 같으니 집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소. 라는 백부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음을 깨닫고 품속에 지니고 있던 안방 열쇠와 곳간 열쇠가 묶인 큰 꾸러미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최 씨 부인을 보며 연화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공손히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었는데 그 순간 두 여인의 손끝이 맞닿으며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는 억울함과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고 연화의 눈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에게 깊이 절을 올리며 어머님, 이제 무거운 짐은 제게 맡기시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어머님께서 일궈놓으신 이 집안 제가 목숨을 다해 지키고 번성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최 씨 부인의 굳게 닫혔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선 긴장감 대신 묵직한 질서가 자리 잡았고 하인들은 새로운 안주인인 연화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뒷정리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 정말 고생했소. 그리고 고맙소. 어머니를 그리 감싸주다니 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소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부부 사이의 은혜라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테니 당분간 더 세심하게 살펴드려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안방에 홀로 남겨진 최 씨 부인은 벽을 보고 누워 온갖 상념에 잠겨 있었는데 권력을 잃었다는 허망함보다 며느리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 오늘 톡톡히 망신을 당할 뻔한 것을 저 아이가 막아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행했던 모진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밥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고 도둑으로 몰았던 일들이 떠오르자 그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든 것인가, 왜 그리 독하게 굴었을까 하며 자책하다가도 여전히 깐깐한 자존심 때문에 쉬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소반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시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곱게 갈아 잣죽을 쓰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짭조름한 장조림과 시원한 동치미를 곁들여 정갈한 야식상을 마련했습니다. 박 어머니, 아기씨, 이제 열쇠도 받으셨는데 굳이 직접 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두시지요. 라고 말렸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며느리의 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어머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연화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어루만져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잣죽이 완성되자 연화는 소반을 들고
안방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인기척을 냈습니다. 어머님 연화입니다. 진지 드실 시간도 놓치시고 속이 허하실 듯하여 죽을 좀 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문을 조금 열고 들어가겠습니다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는 척하고 있었으나 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저도 모르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민망함에 이불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연화는 모르는 척 상을 머리맡에 놓고 어머님 식기 전에 한술 뜨십시오. 오늘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어머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결국 일어나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며느리의 표정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퉁명스럽게 밥 생각 없다는데 왜 귀찮게 구느냐 라고 쏘아붙였지만 연화는 숟가락을 들어 시어머니 손에 쥐어들이며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제가 집안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입만이라도 드셔보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못 이기는 척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고소하고 부드러운 잣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맛있는 죽이었기에 최 씨 부인은 말없이 계속 숟가락질을 했고 연화는 그 곁을 지키며 묵묵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최 씨 부인은 헛기침을 하며 죽 솜씨가 제법이구나 라고 툭 내뱉었는데 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연화가 상을 물리고 나가려 할 때 최 씨 부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가라는 호칭에 연화는 멈칫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촛불 그림자에 얼굴을 가린 채 내 곳간 열쇠를 내게 주었으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아직 다 모를 것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 방으로 오너라. 장부 보는 법부터 가르쳐 주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후계자로서 며느리를 인정하고 가르치겠다는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내 어머님 일찍 문 안 올리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김진사댁의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더 이상 섯을 퍼런 냉기는 없었고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댁의 모든 사람들은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는데 심지어 예민하기로 소문난 최 씨 부인조차 며느리가 만들어준 잣죽 덕분인지 한 번도 깨지 않고 단잠을 잤습니다. 마당의 개도 짖지 않고 바람도 잦아들어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안채와 사랑차에 그리고 행랑채까지 평화로운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진짜 평화였으며 지혜로운 며느리 연화가 땀과 눈물로 일궈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따뜻한 평화를 지키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왕산 자락을 넘어온 햇살이 김진사댁의 기와 지붕을 따스하게 비추자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듯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호통소리가 담장을 넘었을 터이지만 오늘은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 대신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드디어 우리 집에도 태평성대가 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새하얀 동정이 달린 저고리를 입은 뒤 설레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 문 앞에 다다른 연화가 어머님 문안 인사 올립니다 하고 여쭈자 안에서 들어오너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톤이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은 이미 세수를 마치고 안경을 쓴 채 두꺼운 장부를 펼쳐보고 계셨는데 며느리가 들어오자 안경 너머로 지그시 바라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서 앉거라. 어제 내가 약조한 대로 오늘부터는 이 집안의 대소사를 내게 일러줄 것이니 귀담아 듣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에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자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쌀은 어느 곳간에서 가져오고 장은 어느 해에 담근 것이 가장 맛이 좋으며 제사 때 쓰는 제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수십 년간 쌓아온 살림의 지혜를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거래처 사람을 다루는 법이나 하인들의 마음을 얻는 법 같은 처세술까지 전수해 주었으니 이는 며느리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꼼꼼함과 깊은 생각에 감탄하며 어머님,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라고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던 최 씨 부인도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자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다 라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